자, 그러면 2부 주린이 구조대 네. 시작합니다. 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11,684분 끝날 때까지 꼭 요거는 듣고 주말을 맞이하시면 다음 주가 훨씬 편할 겁니다. 예.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그래도 이전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최악일 때 나왔다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떤 실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왜냐하면 방향을 알거나 종목을 안다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손실이 안 나지 손실이 가중되지 않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동성을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과거에 이 정도 변동성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생각해도 사실 저는 체감적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것 같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는 물론 아침에 하한가를 갔다가 오후에 상한가를 간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하루 이틀 아주 드문 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하루 5% 오르고 5% 내리는 거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에서 항상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더 어려우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다 가르쳐 줬는데 약간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약간 개별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서 오늘은 아예 그냥 떠먹여 주시겠다. 그렇죠.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네. 나는 입 벌리고 계세요. 들어갑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누구나 다 아는 전략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제가 나왔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고점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그래서 분할로 대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분할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떻게 분할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린이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그 실전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분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먼저 이제 제가 항상 주식 투자에서 첫 번째 강조드릴 때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해야 될 걸 그냥 정확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하지 말자 이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익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손실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많은데 사실 지금 좀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분들이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사실 하면 안 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지금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 저기에 예외 사항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 상황에서는 좀 예외라서 또 해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난번에 예를 든다면 분할 대응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일 때 정말 말을 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누가 분할 대응을 모르나. 하지만 어디서 덜어내고 어디서 더 넣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변동성이 큰 걸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셔서 본인도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 좀 접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지금 시장에서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드카 더 늘었죠. 지난번 27번 말씀드렸는데 30번 됐다 30번 넘어버렸죠.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방향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9천 이상으로 올랐으면 매수 사이드카가 연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대응할 수 있죠. 근데 매수 매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익숙한 장은 변동성 장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변동성을 수익으로 취하는 전략. 남보다 먼저 종목을 찾아내고 먼저 치고 빠지는 것. 이게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 사이드카가 나오는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매수 사이드카 나오기 직전에 사서 매도 사이드카 나오기 직전에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특히 상품이 최근에는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며칠간의 패턴을 보면 9시에 되면 이제 조금 시장이 나아지긴 했지만 9시 시작하면 거의 급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개인 물량에. 그리고 조금 반등이 나오나 싶다가 12시 다 돼가면 또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FD에 반대 매매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 전후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 급락으로 출발해서 이게 만약에 금융투자가 매수하면 다행인데 금융투자가 그날 매수 들어오지 않으면 12시에 반대 매매 나올 때 시장이 또 내려앉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시 정도 전후가 되면 ETF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데일리 조정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을 때 그 금융투자 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물량이 없으면 이때 또 하락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시장을 보면 9시, 12시, 3시 전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변동성을 수익으로 취하려고 하면 뭔가 시장이 예측되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규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9시, 11시, 12시, 3시에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떤 날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날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예상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변동성은 이걸 수익으로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추세 매매는 방향을 맞추는 거지만 변동성은 방향을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은 진입과 청산이 규칙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순전히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동물적 감각으로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타고나시는 분들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한 분들이고 나머지는 그 동물적 감각을 타고나지 못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왜 그 지수 대비율에 서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냐라고 보면 저 변동성에서 엇박자 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히려 개인 투자는 대세 하락을 할 때보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나올 때 사실은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적으로 체감으로 느낄 때는 왜냐하면 대세 하락으로 갈 때는 누구나 다 경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 그 변동성장에서 일단은 상승이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한 번은 이 상승과 하락을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에서는 원래 이제 사돈이 노는 사람 배 아픈 것처럼 다 같이 읽기 때문에 좀 마음이 위안이 되거든요. 근데 변동성장에서는 내가 엇박자를 잘못 타서 상승과 하락을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하면 계좌에 거의 요즘 같으면 한 30%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그만큼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 마이너스 20, 30%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지만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계좌만 마이너스가 커지면 멘탈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수익으로 취하는 전략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으로 취하려고 생각은 일단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오는 거를 수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패턴을 찾으려고 거기서 투자하다 보면 엇박 나면 그냥 날아간다. 두세 번만 타면 마이너스 막 30. 왜냐면 하루에 10%씩 빠지잖아요. 네. 3번 타면 30%입니다. 그니까. 근데 이거를 누적으로 계좌를 하면 계좌는 40%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정도만 실수하면 지금은 계좌가 반토막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10%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그 샀어. 그 다음날은 한 4% 5%밖에 안 올라. 그럼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마이너스인데 하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패턴 없이 갑자기 다시 원금 회복하는 걸로 올라가다가 또 더 크게 떨어지고 약간 이런. 그렇죠. 거기서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올라와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걸 저는 10분 이해를 하는 게 레버리지 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좌 규모가 적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한 주에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주, 20주 어떤 패턴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 ETF가 불리한 걸 알면서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걸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좌 규모가 작은 분들이 지금 더 손실이 가중되는 거예요. 차라리 본주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격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불리함을 알고 레버리지로 갔지만 그만큼 더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레버리지를 가지고 변동 싸움에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런 와일드 플라워 같은 분은 반대로 생각하면 3번만 성공하면 2배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오. 근데 보통 야수의 이제 이런 분들은 심장이십니다. 승부사라고 부르는 예. 거예요. 승부사. 아. 저 이쪽 계열이거든요. 네? 딱 그렇게 맞춰서 딱딱 하면은 사실 근데 리스크를 안 걸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변동성은 파도 아닙니까? 서퍼가 파도를 타야 또 승리하는 거 같은데. 예전에는 그 파도를 탈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진짜 이거 사이드카 나오는 걸 보면 저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아 이게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변동성은 사실 몇 번 털려도 괜찮은 거고 또 하나는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순환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3번 틀리면 멘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틀리면. 알겠습니다. 네가 약간 이런 예. 저 원래 FX 마진 했었거든요. 22살 때. 그 원래 저도 계속 이제 펀더멘탈 매크로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원래는 원유 선물이랑 공매도 쪽을 했거든요. 처음 출발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쪽 바닥에 들어와서 출발을 했을 때 원유 선물 트레이딩이랑 공매도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 포머를 했기 때문에 그쪽의 리스크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출발해서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변동성은 워낙 컸고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그 워낙 이제 펀더멘탈 쪽을 강조하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분한테 제가 예전에 살짝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이나 쇼크 때 운이 좋아가지고 풋옵션을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나간 적도 있었고 빼빼를 돌 때 그 250배 수익이라는 그 뭐 환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회사 언급이 되잖아요. 그때 그 250배 종목을 샀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근데 그런 변동성에서 얻은 수익은 지키질 못했죠. 왜냐하면 6개월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수익은 결국 그 매매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매를 반복하는데 언제 멈추냐면 더 이상 돈이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심리적 책으로 좀 이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이렇게 많이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번 금액의 8배를 잃어야지만 내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걸 우리가 수익으로 취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야,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먹었으니까 한 번 더 해. 할 수 있어, 더 해. 똑같은 승부사의 기질로 내가 계속 명령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벌은 돈의 8배 정도를 잃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잃으면 이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8배를 잃을 때까지 가기보다는 네. 지금부터 미리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네. 또 겪어보신 분의 얘기니까 더 믿음이. 근데 어떠세요 대표님? 진짜 찐으로 이거 방송 말고 그냥 찐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그건 약간 남이 말해서 안 됐습니다. 안 듣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오래된 네. 20년 정도 더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차이나 쇼크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모모에 그 여기 이제 현직에 있을 때인데 정말 이제 그 옵션 만기 전날이었어요. 옵션 만기 전날이었고 풀 배팅을 했습니다. 계좌 전체 금액을 풀 옵션 다 사버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옵션이 1,000원일 때고 제가 산 가격이 0.18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다 승수가 다르죠. 그때는 1,000원이었거든요. 18,000원에 몰빵을 했다가 속칭 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직원이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절반을 다시 판매를 했죠. 그래서 계좌의 절반만 풋옵션을 사서 18,000원에 사서 들어갔는데 그날 차이나 쇼크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과연 내가 산 금액이 얼마나 될까. 동시효과 그때 이제 들어오는데 동시효과에 들어갔는데 이미 10배 넘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게게 30배 좀 안 되는 수익이 났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잃는데 6개월 안 걸려요. 이야. 그래도 오래 버티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펀더멘탈 매크로 예. 추세 추정 이제 여기에 이제 전도사가 된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다 그 약간 뭐 정반합의 개념으로 약간 네. 딱 그 정도를 딱 찾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손가락 10개 다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죠. 부야. 근데 그 제가 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주제와 상관없이 금요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계속해서 반도체 고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여기 이제 입사를 해서 했던 게 공매도 펀드였고 물론 이제 그때는 그 공매도가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그 신입사원한테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저를 가르쳤던 분이 지금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의 부회장님이시거든요. 그때 제 사수셨는데, 그러니까 팀장이 되셨고 제 사수셨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공매도는 언제 죽느냐? 바로 지금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거 미친 듯이 장이 상승해서 여기까지 다 왔다 싶을 때 그때 공매도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누가 생각해도 여기는 다 오버슈팅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절대 공매도를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정말요. 이번에 그 뭐 유명하신 영화에 나오신 분이 파산했잖아요. 한 달 전에. 그 공매도 IT 관련된 AI 쪽에 공매도를 계속 하셨고 결국 이제 그 펀드가 파산을 제가 알기로는 했고 근데 파산하는 부분에서 지금도 언론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운영하는 펀드는 파산했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공매도를 한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약간 경험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닷컴 버블 때 펀드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 펀드들이 어떻게 죽었냐를 본다면 1번이 닷컴 기업을 사지 않은 기업은 올라갈 때 이미 도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고점이 닿았다 해서 공매도를 한 펀드가 두 번째로 죽었고 닷컴 기업을 산 기업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게 헤지 펀드계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 대한 부분 반도체 다 왔다는 논리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왔다라고 생각되면 절대 다른 종목을 사서는 안 돼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부 경기 소비재들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이라는 가정하에 그쪽에 올라가는 거야. 네, 맞죠. 왜냐하면 이걸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베팅한 롱이, 그러니까 롱이라는 것은 상방 베팅인데 펀드들에 그게 청산이 되면 반도 쪽에 숏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같이 청산이 되면서 숏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매수한 걸 청산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를 압박을 받을 거고 네네. 반대쪽에 매도 압박을 받은 쪽은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같이 청산이 되니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거 주린이들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으로 숏 커버에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요렇게 롱과 숏이 동시에 청산이 되는 부분은 조정일 때 나오는 패턴입니다. 헤지 펀드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가면 롱 숏이 아니라 숏 롱으로 바뀌면서 숏을 더 강하는 포지션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할 때 그 경기 소비재나 산업 쪽에서 하락했던 쪽이 같이 떨어지거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쇼커버가 나온다라고 하면 역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직은 조정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닉스가 떨어질 때 다른 애들이 반사 효과가 좀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게 이제 헤지 펀드의 플레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청산이 롱숏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방 배팅과 하방 청산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것은 내려가는 거고 그동안 하락했던 종목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코스닥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중간중간에 계속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하루 이틀, 2, 3일, 3, 4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반도체 혹은 전력기기가 조정 받을 때 거의 쇼커버에 의해서 상승이 하루 이틀, 3일, 길면 4, 5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그때 강한 반등이 쇼커버는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잖아요. 네. 급등과 급락은 누가 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매도했던 쪽에서 커버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하락은 매수했던 쪽에서 손절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위쪽으로 많이 사 올리거나 위쪽 아래쪽으로 많이 끌어내릴 것 같지만 대부분은 청산 물량에 의해서 급등락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닉스나 전자같이 덩어리가 큰 종목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큰 종목이라고 해도 그냥 외국인이 볼 때는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말아라.
그래봤자 수익이 크지 않다.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대전제가 대세 하락이라는 거가 상황이 대전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조정 구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만약 왜냐하면 조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반등이 나왔던 종목은 다시 내려가죠. 아. 그래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아 이번에는 바닥인가 하고 물을 타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쇼크오버 되는 구간에서 물 타고 쇼크오버 되는 구간에서 물 타서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 여기는 고점이야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게요. 발을 빼야죠. 아, 그냥 발을 빼고 홀드. 네, 발을 빼고 홀드. 그냥 그래서 가만. 지난번에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지난번 2004, 5, 6년, 7년 이때 넘어가는 레벨업 굴뚝주 장세에서 포스코가 5배가 500%가 넘는 상승을 했고 그때는 이제 포스코 위주였고 반대로 지금처럼 전혀 못 가는 게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는 포스코가 500% 상승할 때 46% 상승했는데 실제로 종가 기준은 10%밖에 못 올랐거든요. 포스코 5배 올라갈 때. 네. 그래서 그러면 포스코가 급락할 때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는 73%, 70% 넘는 급락을 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대상 하락 구간에서. 근데 삼성전자는 오른 것도 없는데 40%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스코가 그 당시에 주도주가 하락할 때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돼서 다른 오르지 않았던. 그냥 삼성전자는 그래도 대장주잖아요. 전혀 오르지 않았던 대장주를 사도 결국 40% 하락했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포스코를 물론 삼성전자를 바꿨으면 손실은 줄어들겠죠. 70% 하락에서 40% 하락으로. 근데 40% 하락은 결국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포스코가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거죠. 발을 빼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 여기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때 포스코처럼 대장주니까 그게 지금 하락해서 완전히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전혀 오르지 않은 종목 쪽으로 뭔가 저점 매수를 하는 거나 쇼크오버 들은 종목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같이 떨어진다. 좀 덜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저 되게 소름인 게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동성을 수익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이번 주에 반도체 조정인 것 같아서 새로 이제 안 올랐던 거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응, 엔터 샀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정확히 지금 대표님이 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름이에요. 근데 지금 가영 씨 상황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하이브 뭐 산 게 모르겠다. 그 다음 타점을 그럼 어떻게 잡아요? 그럼 일단은 다른 거 안 들어갔어요.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가지의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주린이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매크로 월스트리트 저널 그쪽 새벽 방송만 하다가 사실 여기 와서 쉽게 풀어내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드려야 될 얘기는 이게 중요한데 네. 이거를 좀 풀어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제 입장인데 그게 왜 이제 잘못된 얘기는 아니냐면 네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까 잠깐 대본대로 안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왜 자꾸 불안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경기하고 맞물려서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원래는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너무 과열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해서 주가가 빠지고 이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경기가 옥죄려고 인상한 게 아니잖아요. 화랑으로 들어가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와서 생산이 완전히 셧다운되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네. 경기가 활랑으로 가서 흥청망청인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 것도 경기가 나빠서 인하를 한 게 아니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건 파월이 했던 말입니다. 파월 의장이 전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동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건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제일 전제로 처음에 깔고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상황에 맞물려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오로지 AI 이 모멘텀 하나로 올랐습니다. AI 모멘텀.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딥시크가 나오거나 터보컨트가 나오거나 이번처럼 메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게 나오는 게 결국은 불안한 거죠. AI 모멘텀으로 하나로 올랐는데 AI 모멘텀이 잘못되면
끝이 아닌가 증시가 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하신 부분은 네, 여기까지 일단 알아들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알았죠. 그러면 하이브를 산 게 잘못이냐라고 하면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왜 잘못이 아니냐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까지 기술주 주도의 주도주가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아마 금통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죠. 10월 달에 또 인상했고 네. 22가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BOJ도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FMC가 전도표상에 변화가 들어왔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줬다. 그러면 경기가 활랑으로 가서 이걸 좀 통제, 컨트롤, 뭔가 누르려고 할 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네. 그럼 경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경기가 좋은 게 아닌데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만약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도 3.5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얼어붙어요? 얼어붙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흔히 금융상에서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 경기가 활랑으로 가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뭐 1% 미만일 때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는 아직도 3.5 고공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거다. 충격이 오죠. 네. 그러면 이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요 사이클에서 반짝이더라도 경기에 한번 화랑이 있어야 돼요. 아. 그걸 인위적으로 누가 조장을 하더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끌어와서 억지로라도 그 돈을 흥청망청 하든 이 사이에 경기가 누가 봐도 하락이라고 싶은 정도의 사이클이 짧아도 몇 개월이라도 있어야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실물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물 경기는. 네. 그러면 누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되는 아니 지금은 말이 시끄럽지만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할 거는 과연 반도체 외에 뭐가 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경기 소비재가 그래도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조장되더라도 단 몇 달이라도 경기 화랑으로 가야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상 넘어갔을 때 이 자본주의 사이클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건 이 상태에서 경기 하락이 없이 그대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자본주의의 그 뭐 제가 감히 뭐 붕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항상 이런 경우에 근데 오래된 주식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랑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나올 정도의 상황이 조장이 되든 안 되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외에 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재 일부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약간 하이브 무슨 말씀인지는 쭉쭉쭉 입력이 됐는데 약간 하이브가 경기 소비재 뭐 일 수도 있지만 그 PER과 주식의 성격과 이런 걸 보면은 약간 기술주의 카테고리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 소비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이런 쪽과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원래는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는 자동차 아니고 로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지만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타이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엔터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야. 갈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봐야 된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종목들이 만약에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이후에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끌어들인 돈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기 시작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조금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도 SD로드나 화장품이나 일부 우리나라도 뭐 아무래퍼시픽도 그랬지만 화장품 이런 쪽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그래도 그래서 이게 우리 가영 씨가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식 고수네요. 그러면 가영 씨가 하루에 주식 창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대요. 돈 많이 벌고 싶대요. 네, 아니 돈은 우리 다 많이 벌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에 금요일에 방송도 보시고. 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주린이 구조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해를 좀 해야 네. 우리가 어디서 발을 뻗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하반기에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화님께서 이분은 주린이 구조대에서 나오실 분이 아니다. 4시에 여의도 인사이트로 모시죠라는 자꾸 빼가려는 인재의 그러니까. 취향.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인사이트 방송만 계속 해가지고
새벽 방송을 3%에서 새벽 방송을 거의 몇 년간 했거든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새벽 방송 힘들어. 예. 원하시는 시간대 요때 딱 좋은 시간대거든요. 자꾸 빼가려고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시간대로 요 시간대만 그리고 주린이들 무시하십니까? 주린이들도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조금 돼. 어려워도. 그러면은 다 좋은 시간대만 가고 주린이들은 어떻게 계속 손가락만 그럼요. 빨아? 그건 아니지.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정말 짧게만 갔다가 짧게. 예. 아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말씀해 주셨고 꼭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네. 그 전에 르베토 에어프라이어 요거 하나 짧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초경량 유리글라스 에어프라이어입니다. 3.5리터. 얼마나 가벼우면 머리에 이렇게 얹을 수 있어. 어머나. 가볍잖아. 예. 좋잖아. 균형만 맞으면 손도 놔도 될 것 같아. 어. 근데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 네. 유리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근데 저도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는데 이게 안 보여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건 조리 과정이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음. 예. 그리고 유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조리해서 딱 드시고 나서 그냥 이것만 딱 빼가지고 또 세척하기 너무 세척할 좋잖아요. 요거 사실 빼서. 진짜 에어프라이어는 쓰다 보면은 세척이 되게 스트레스야. 그렇죠. 막 기름 같은 거 튀고 이러면 관리 안 되면 나중에 더럽고 쓰기 싫고 막 이래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격이 좋네. 그쵸. 음. 가격이 59,800원. 13만 8천 원짜리인데 59,800원. 와, 르베토. 네, 맞습니다. 360도 광파 컨벡션 히팅이라서 조리 성능이 굉장히 좋대요. 그렇죠.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겉바속촉. 음. 안심 소재 활용해서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고온을 견디는 내열 강화 유리를 또 활용을 했고 치킨, 감튀, 생선구이, 군고구마 뭐 메인 요리까지 집에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저는 잘해 먹는 게 그 스팸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다 그냥 구워 먹어. 아 진짜. 그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오. 예. 야, 이거 진짜 하나 사야겠다. 음. 저는 집에 전자레인지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자레인지 대신에 이거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은근 도움 많이 되지. 이걸로 어떻게 햇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햇반? 안 돼. 햇반은 바삭바삭해지지 않을까 밥이요? 아, 그래요? 예, 밥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 아, 이거 같은데. 고기 막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네. F. 르베토 3.5리터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디지털 터치 디스플레이도 여기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 네, 여기 그리고 망가지면 의자를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되고 예. 좋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리니까요. 리빙 아트 거. 자, 리베토 초경량 유리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이거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표님 오늘 저희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약간 자료를 좀 못했는데 뒤쪽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두 가지가 하나는 코스닥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개인 투자자의 패턴 중에서 하나 순환매를 항상 노리고 물려 있어도 순환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왜 순환매가 나오지 않느냐, 왜 AI만 가느냐, 그리고 왜 코스닥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코스피가 이 정도 가면 코스닥이 그래도 이 정도는 갔거든요. 지금처럼 코스피가 9,000원 찍었는데 코스닥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어제 그 저점까지 거의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와? 라는 거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왜 그렇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좀 매크로적으로 보면 결국은 경기를 타고 주식시장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기도 어렵고 코스닥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거죠. 오로지 AI 모멘텀을 갖고 나머지를 우리가 뭐가 올랐냐라고 보면 흔히 작년에 얘기했던 조방원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이 올랐던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물류가 막히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 급증, 선박에 대한 부분 이게 커졌고 방사는 코로나19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시장들이 커지면서 방산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특정 사건에 의해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올랐지 경기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올라온 섹터는 거의 없거든요. 이벤트 드립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 제외하고 나면 AI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계속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은 미국에서 뭐 마스가 한다 그래서 올라 원전도 뭐 그런다고 해서 올라 뭐 그래 방산도 지금 뭐 전쟁 난다 그래서 올라 반도체는 AI 뭐 대박이라 그래서 올라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테마성 성격이 테마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증시를 끌고 왔던 주도주들이 과거에 경기를 타고 나왔던 순환매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같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오리엔티드 돼서 나왔던 섹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AI였다는 거죠. AI만 가지고 주구장창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일부 이제 초창기에 한미 반도체나 관련돼서 상승했고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소부장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서 AI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거랑 AI랑 별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 제약 바이오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코스닥에서 AI를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책적 실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환매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하거나 특히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순환매를 기대해 가지고 좀 빠져나오는 장세가 있으면 좋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뼈아픈 증시가 되었고 그거는 사실 미리 예측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마 그렇다고 AI가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정도로 격차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나라에 있는 주식이고 같은 나라에 있는 시장인데 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적당히는 따라가겠지. 이 심리가 누구나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정도로 와장창 무너질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매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일단 기대를 하는 부분은 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사실 이게 손절하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손절하는 게 사실 쉽지가 쉽지 않죠.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그래도 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닥은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일단 금융 사이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코스닥은 항상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흐름은 그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인하할 때 금리를 인하할 때는 대부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니까 아무리 인하해도 주식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는 경기가 활랑으로 가고 뭔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커질 때 솔직히 말하면 흥청망청이거든요. 그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흥청망청일 때 코스닥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때 특히 언제 많이 가냐면 코스닥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양적 긴축까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양적 긴축까지 들어간다면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걸 못 잡으니까 돈까지 옥죄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경기가 흥청망청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때 코스닥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일단 금융 사이클에 맞지 않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코스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왔는데 이게 시점이 잘 안 맞았다는 것과 코스닥에서 ETF 관련돼서 지금 뭔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특정 섹터의 상위 몇 개가 그 시장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ETF로 묶어버리면 어쨌든 ETF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덩어리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사는 종목만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ETF로 묶어보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대학 뭔가 문제 있어서 매도하려면 제약바이오 전체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돼버리면 좋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승강제를 지금 만들어서 70개 기업에 예를 들어서 ETF도 만들고 수급을 몰아준다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되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진입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처럼 똑같거든요. 나스닥 상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에 상장하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쉬워요. 진짜요? 대신에 퇴출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그러니까 경고 한번 들어오고 경고 한 번 더 들어오면 1년 안에 퇴출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거든요. 근데 우리도 승강제를 하려면 진입이 일단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진입이 자유로워지고 퇴출도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퇴출만 지금 규정을 강화해버리면 코스닥 시장이 정말 죽을 수도 있죠.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도 아니 종목 수를 좀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좀 상승 그 들어가는 거는 꽤 있는데 나가는 건 거의 없으니까 종목 수가 너무 비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출을 진입과 시켜야겠다. 퇴출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게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안에 한 번 경고 주고 한 번 더 주면 그 퇴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였죠? 저 자료 순환매 장세를 기대하지 말아라까지 얘기해 다시 한 번만 주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자료. 예. 순환매 장세를
순환매를 기대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거죠. 경기 하락을 타고 지금 증시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순환매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증시가 뭔가 레벨업이 될 때는 그 우리가 2006년, 7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똑같아요. 레벨업이 되면 많이 올라가니까 전체가 다 올라갈 것 같지만 그때도 딱 특정 종목. 그때는 굴뚝주, 지금은 기술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했냐라고 하면 2006년, 7년 1000 이상 못 넘어갈 때 그때 2000이라는 7배에서 2000까지 3배 이상 뛰어오를 때 그때 본 것처럼 포스코 500%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40 몇 프로밖에 못 올랐어요. 그 정도로 차별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종목만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세입니다. 어렵다. 네. 요게까지가 저희가 꼭 필요한 행동일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아우. 요 얘기는 이제 제가 한번 그냥 그 실전에서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반도체를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이번 조정이 굉장히 클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보통 마지막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시장이 보통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얘기 드리면서 그러면 시장의 30% 정도, 20, 30% 조정을 받으면 이게 작은 건 아니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지만 대응을 좀 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주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분할 대응을 모르는 거 아니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팔게 되면 그 다음날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한 10%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SK하이닉스를 팔았는데 그 다음날 또 급등을 하니까 또 샀는데 그 다음날 또 겁나니까 이걸 딱 3번 엇박자 타면 이제 주식 하기 싫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분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요즘 같은 변동성에는 자기만의 딱 기준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SK하이닉스를 작년에는 20%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체 계좌 비중에서 20%가 어떤 분은 조금 그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20%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또 10%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반도체를 1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 이상이. 왜냐하면 또 근데 전력기기까지 합치면 거의 60, 70% 이상을 반도체 전력기기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10%를 보통 기준으로 저는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낮췄죠. 왜냐하면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끝나고 그 종전협상 나오고 난 뒤에 오버슈팅 나면서 좀 좋은 구간에는 한 30% 정도 더 사요. 한 13% 정도에서 좀 많이 가면 15%까지. 근데 보통 13%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다가 뭔가 좀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오버슈팅 됐던 30%는 줄여줘요. 그럼 다시 1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번에 좀 흔들려서 오버슈팅 되는 좋은 구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조정 구간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30%를 줄여줘요. 그러면 10%가 7%가 되겠죠. 7% 이상은 안 줄여요. 그래서 10%가 좋을 때 13% 됐다가 긴가민가 때 10% 됐다가 지금부터 조정받으면 7%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분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7%에서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면 또 3%, 또 10%로 채워져요. 그러면 기준은 10%에서 좋으면 13%, 뭐 나쁘면 7%. 조정권에서 이상 내려가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대세 하락이라 생각하면 더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한 30% 정도는 더 했다가 30%는 덜어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네. 근데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그 안에 미세한 그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분할은 없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보통 없어요. 더 이상 하진 않아요. 왜냐면 종목이 그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더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럼 되게 심플하네요. 그렇죠. 10%를 기준선으로 잡고 올해는 네. 여기도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13%. 그 다음에 4월달에 급등할 때 그때는 15%까지 5% 정도 더 늘렸다가 시장이 좀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졌다 넘어졌다 하면 2차 액션을 해야겠다. 그러면 2%에서 3%를 줄여서 최대 10% 정도까지 이상은 줄이잖아요. 조정권에 들어가면 다시 3%를 줄여줘서 7%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7% 이하로는 더 안 떨어뜨려요. 조정에서 마지노선은 7%.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분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분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렵죠. 그래서 자기의 딱 나는 적정 내 포지션에서 하이닉스를 몇 프로 가지고 있겠다. 좋을 때 몇 프로, 3% 더, 30% 더, 나쁠 때 30%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번처럼 좀 가격적으로 크게 출렁거렸잖아요. 그래도 차익의 경우에 하이닉스 비중이 7% 밑으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올라올 때 3% 더 채워서 10% 채워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갔던 거는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장에서 견딜 수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전략 매도하고 전략 매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급 나갈 때도 겁이 나니까 매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올라올 때도 바로 급등이거든요. 그럼 내가 매도를
급락 상태에서 매도를 다 했는데 그 급등 구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전량 매수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차라리 분할로 대응하면 내가 7%를 가지고 있는데 급등을 해도 3% 정도는 더 얹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가 저가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10%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이닉스를 10만 원대에서 300만원까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유해서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정 구간에서 30%를 덜어내고 올라가면 또 30%를 얹어주고 요게 기본으로 단 내가 반도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냐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이닉스 20% 기준이었고 지금은 10% 기준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10% 가지고 있어도 하이닉스 10%, 삼성전자 10% 오늘 진짜 많이 공개했는데 다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계열 반도체 1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기본적으로 30%를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10%가 작은 건 아니죠. 그렇군요. 아니 저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처음에는 내 포트에 한 10%만 담겠다고 해도 막 물 타다 보면 50 금방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조심하자. 자기만의 기준을 갖자.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몇 프로나 샀어요? 하이브로요? 하이브는 되게 조금 샀어요. 아, 진짜 조금 조금. 샀어요? 예. 그냥 약간 보자는 느낌으로 사놓고 좀 진짜 괜찮은. 고수인데. 고수죠. 아 그래요? 근데 예. 지금 캐릭터가 좀 붕괴가 되고 있어요. 약간 주린인 척하면서 몇 개월 버텨왔는데. 아니 저도 아, 저 주린이 아니, 맞습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했거든요. 네. 와 그래요? 그냥 경기 소비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진짜 조금씩만 지금 담궈놓고 아. 보고 있거든요. 소름. 오로라에서 어떻게 사람 좀 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이제 모셔가야죠. 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셔가야죠. 키울 네. 미래의 트레이더 예. 잘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할까요? 예. 네. 박명세님께서 주식 전문가 얘기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분 설명 쏙쏙 들어오게 잘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의 개념으로 대표님 이야기를 굉장히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기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습득해 보시고 또 거기서 배우면서 나만의 기준을 또 성립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요일 저녁까지 또 나오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고생한 우리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